글이란 건 말이야. 그 시대에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법이지. 옛날 사람들 흉내나 내는 게 무슨 글이야? 조선 후기. 모든 양반이 공자 가라사대만 외치던 시절에 홀로 웃기고 있네. 를 외쳤던 남자가 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부리부리한 눈매, 그리고 입만 열면 쏟아지는 거침없는 독설과 유머. 바로 실학의 대가이자 조선 최고의 문장가, 연암 박지원입니다. 우리는 그를 열하일기를 쓴 훌륭한 실학자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조선이라는 좁은 땅덩어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한 힙스터였습니다. 고기 없이는 못 살고 임금의 잔소리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양반들의 가식을 사정없이 비웃었던 박지원의 진짜 얼굴. 오늘 여긴에서는 박지원의 화끈하고도 인간적인 사생활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지혜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박지원은 소위 말하는 한양의 금수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려정 이품 지돈영부사를 지낸 박필균이었죠. 가문의 배경만 믿고 적당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만 치면 탄탄대로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박지원,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장에 가서 답안지에 글을 쓰는 대신 커다란 원 하나만 그려놓고 나오거나 시험지를 제출하지도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왜냐고요? 남이 내 글을 평가하는 게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능 만점 받을 실력을 갖춰놓고 시험지에 낙서하고 나오는 괴짜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런 당당함 뒤에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18살 무렵, 그는 불면증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청년 박지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밤마다 성문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똥 치우는 노인이나 소설 읽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죠. 양반들이 천시하던 이들의 투박하고 진실한 삶에서 박지원은 진짜 살아있는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쓴 최초의 소설들이 대부분 사회 밑바닥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도 바로 이 시기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박지원의 글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가 쓴 양반전이나 허생전을 보면 당시 양반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가식적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양반전의 한 대목을 볼까요? 양반이 되기 위한 수많은 제약 조건을 나열하는데 배고파도 참아야 하고 세수를 할 때 주먹으로 얼굴을 문지르면 안 되고 국물을 훌쩍거리며 마시는 것도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읽다 보면 절로 헛웃음이 나옵니다. 박지원은 이런 허례허식에 목숨 거는 양반들을 향해 그거 사실 도둑놈이나 다름없잖아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의 글은 삽시간에 한양의 사대부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통쾌해했지만 보수적인 양반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박지원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혔지만 그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글이라도 똑바로 써야지라며 붓끝을 멈추지 않았죠. 박지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은 44살 때 찾아옵니다. 팔촌 형님인 박명원을 따라 청나라 황제의 생신 축하 사절단으로 가게 된 것이죠. 압록강을 건너 북경을 지나 황제의 별궁이 있는 열하까지 그 험난한 여정을 박지원은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유쾌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열하일기입니다. 그런데 열하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발달한 문명을 보며 조선의 현실을 통렬하게 반성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보다 오히려 벽돌과 유수레, 그리고 똥걸음에 주목했습니다. 조선은 수레가 다니지 않아 물자가 돌지 않고 벽돌을 쓸 줄 몰라 집이 허술하며 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농사가 고되다며 탄식했죠. 그는 청나라 사람들의 실용적인 태도를 보며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매달리는 명분론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코끼리를 보고 감탄하고 낙타를 보고 신기해하면서도 그 모든 기록의 끝에 조선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지원의 글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당시 유행하던 엄격한 문장 형식이 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정조 임금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문체반정입니다. 정조는 박지원의 글을 천박하고 패관잡기 같은 말투라며 비판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너 글을 왜 그따위로 써? 표준어 쓰고 예에 지켜서 다시 써와라고 압박한 것이죠. 이때 박지원의 대응이 정말 압권입니다. 그는 정식 반성문을 올리는 대신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슬쩍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재주가 부족해 임금님의 깊은 뜻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아주 공손하게 말이죠. 정조 임금도 그의 천재성을 아꼈기에 더는 몰아세우지 못하고 껄껄 웃으며 넘어가 주었습니다. 박지원은 임금과의 기싸움에서도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았던 진정한 고수였습니다. 박지원의 인간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그의 지독한 고기 사랑입니다. 그는 엄청난 육식주의자였습니다. 연암집의 기록을 보면 친구들과 어울려 소고기를 구워 먹으며 밤새 토론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소고기는 국가에서 도축을 금지할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지만 박지원은 고기를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고 좋은 문장이 나온다며 고기 파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자네, 너무 많이 먹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면 박지원은 이 맛있는 걸 두고 안 먹는 게 예의가 아니지라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그는 고기를 구울 때 불 조절과 양념에도 아주 까다로운 미식가였습니다. 그에게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얻는 원동력이자 친구들과의 정을 나누는 매개체였습니다. 박지원은 집 밖에서는 호랑이 같은 문장가였지만 집안에서는 자식들을 끔찍이 아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들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는 뻔한 잔소리 대신 밥은 잘 챙겨 먹느냐? 내가 보내준 고추장은 맛이 어떠냐라며 먹거리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특히 소고기 장조림을 맛있게 담그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보내기도 했죠. 한 번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낸 고추장이 맛이 없다고 하면 내가 다시는 안 보내줄 줄 알아라. 툴툴거리면서도 자식들이 굶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천재 문장가가 아닌 우리 곁에 평범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박지원은 말년의 아내 현감 등 지방관으로 일하며 자신의 실학 사상을 실제로 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레방아를 만들고 농기구를 개량하며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려 애썼죠. 그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내 글이 후세에 해가 될까 두렵다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1805년 6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열하일기와 수많은 글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고 이후 대한민국 근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지원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장벽을 부수고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물었던 용기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고기를 사랑하고 욕도 잘하며 임금에게도 할 말은 했던 박지원의 삶은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너의 목소리를 내라. 그리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박지원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꽉 막힌 세상 속에서 나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한 페이지 넘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숨은 지혜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